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심야에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기항 중인 미국 핵 잠수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기항한 당일 밤 11시 55분쯤 북한은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과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의 기항 이후 기습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에는 서해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고 지난 19일 새벽에는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이번 도발은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LA급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함 대잠 임무를 수행하는 아나폴리스함은 켄터키함처럼 핵무기를 탑재하진 않지만 수적으론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주축을 이룹니다. 그만큼 전략자산이 전개할 때마다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결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북한이 주도해서 끌고 나갔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연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심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은 물론 전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참사 당시 기동대 투입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파면한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도의적, 정치적 비난과 별개로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사고 수습에 중대한 위법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재난 예방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마지막 변론엔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되어야 되고 탄핵이 되어져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첫 현직 국무위원 탄핵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우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 장관 평가를 받았던 만큼 탄핵 심판 결과는 집권 2년차 정부 국정 동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해온 여당의 전국 지형도 헌재 판결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인 33살 조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누군가 흉기를 휘두른다는 말에 주변 시민들이 놀라 황급히 대피했고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YTN과의 통화에서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러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5명 정도가 칼부림이 났다며 뛰어와 황급히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을 총동원해 1시간 넘게 주변을 순찰하고 CCTV까지 확인했지만 용의자를 찾을 수 없고 다친 사람도 없어서 오인 신고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일기장에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업무 폭탄과 암흑의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히고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서울교사노조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숨진 서희초 교사의 일기장 내용입니다. 난리 앞에 쓰인 글자는 가려져 있는데 노조 측은 학생 이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 날짜는 7월 3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2주 전쯤입니다. 교사노조는 일기장 내용을 보면 고인이 생전에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 생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이 큰 소리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노조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갑질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연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당사자입니다. 반에서 학생들 사이에 연필로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도 여러 명 불러서 참고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고인이 쓰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건네받아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교사들이 최근 꼽는 가장 무서운 단어는 아동학대입니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생들마저 아동학대를 거론하며 교사를 압박한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은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아예 불가능해 자괴감을 느낄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10년차 초등학교 교사인 A씨.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 전 학생의 부모에게 가정 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가 폭언을 듣고 교육청 신고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저 경력 교사라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셨고요. 이후 A씨는 자기 자신을 자꾸 검열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엔 2학년 어린이가 손등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데도 아동학대로 몰릴까 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2015년 아동학대 범위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추가된 뒤 교실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부모뿐 아니라 최근엔 어린 학생들마저 교사의 훈계와 충고를 아동학대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한쪽에 있던 남자애들이 선생님 요즘 아동학대로 선생님들 많이 고소당하시던데 선생님 저희도 교육청에 신고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희죽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거나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 그런데 절반이 넘는 676건이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에서 불기소율이 14.9%인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남발된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잡은 교편을 이제 내려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르쳐준 내용을 다시 되뇌어줄 때 내가 교사하기 정말 잘했구나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곤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교사의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주목받고 학생 인권 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가치가 아닌 만큼 어떻게 해야 둘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때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일부 사항을 폐기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권도 존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YTN 강민경입니다. 교실 안의 질서가 무너져 고민에 빠진 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교육청 수백 곳이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슨 일일까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해 콘텐츠를 접하기 쉽고 중독성이 높아서 특히 청소년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나서게 하는데 지난해에는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현지의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틱톡 챌린지가 유행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미국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도 빠르게 해쳤습니다. 화려한 온라인 세계와의 비교 속에 우울감과 슬픔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지역교육청 200곳은 이런 소셜미디어 부작용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그 책임을 SNS 업체에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유해 콘텐츠 유통뿐 아니라 이런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만든 책임 자체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는데요. 날로 심각해지는 소셜미디어의 부작용 속에 과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북도 본부 관계자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관계자 7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진행하던 중 이들에게서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하차도 통제 기준 미준수와 제방 부실 관리 여부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5분 전 입구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인근 미호강에서 넘친 물이 맹렬한 기세로 지하차도에 쏟아지지만 통제 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미 바퀴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정도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죠. 어두운 내리막길 있잖아요. 왜 차량을 막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지하차도 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북도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하차도 내부 수심 50cm라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승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은 지하차도에 높이 10에서 15cm의 물만 들어차도 차량 진입을 통제합니다. 수심 50cm면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고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는 지하차도 특성상 선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그마저도 장비 없이 눈대중으로 수심을 판단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센서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때 50cm면 바퀴 중간 정도 온다? 통상 그렇게 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호천교 공사로 원래 제방을 허물고 임시로 설치한 제방이 무너지기 1시간쯤 전 영상입니다. 단 6명이 동원돼 삽으로 흙을 퍼 포대에 담고 있습니다. 화면 어디서도 중장비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 2시간을 넘긴 데다 불어난 강물의 일부 제방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새벽 4시부터 대처를 한 게 아니라 장비가 보이는 7시 22분 이전까지는 인부 6명이 삽을 들고 지하차도 침수를 부른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붕괴. 기존 둑보다 다소 낮게 지어진 임시제방 높이가 적절했는지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역시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루에다가 흙을 500kg 내지 1톤 정도 넣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에 물보다 더 높게, 계획 홍수위보다도 더 높게 설치해야 되거든. 그렇게 높이 안 했다고요. 예상 밖 폭우와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골든타임 자체가 없었다는 관계기관의 해명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상황. 앞으로 본격화할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선관위원회를 열고 앞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선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 승진이 관례였지만 최근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이후 외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의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국의 세븐은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로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감각이 조화를 이룬 곡입니다. 세븐은 앞서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3위로 진입했습니다. 피파 여자 월드컵 본선에 3번째로 출전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오늘 낮 남미 강호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사상 2번째 16강 진출의 꿈에 도전하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전 11시 호주 시드니 풋볼 스타디움에서 2023 피파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피파 랭킹 25인 콜롬비아는 17위인 대한민국보다는 한 수 아래로 보이지만 강호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2대2로 비길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첫 일요일인 6일 인천공항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 13일, 도착 기준으로는 6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한산하던 공항 출국장은 날씨가 좋았던 지난 5월부터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붙이기 위한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 7년 만에 저희 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코로나가 풀려서 가족과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실상 코로나에서 회복된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3주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391만여 명, 하루 평균 17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6일은 19만 1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기준으로는 다음 달 13일, 도착 기준으로는 다음 달 6일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여름철 성수기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6%까지 회복하고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일부 제한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2.8배 폭증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출국장 보안 검색대를 늘리고 체크인 카운터를 조기 운영하는 등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만 대 규모의 정규 주차장 외에 7,000대를 수용하는 임시 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역시 올여름 성수기를 맞아 혼잡도를 줄이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전국 14개 공항의 경우
출발 기준으로 김포공항은 오는 28일에, 김해와 제주공항은 다음 달 13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권 침해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젊은 여성 교사들이 겪는 그런 고충에 대한 기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의 87%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나이가 적고 또 연차가 낮은 교사들은 차별 등 부당함과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에도 교사로서 자질을 평가하기보다는 아이를 키워봤느냐, 결혼은 했느냐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고요. 이런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학교 관리자를 찾아갈 때에도 내가 젊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해해라 라는 식의 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네. 학부모들 같은 민원인뿐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도 이런 차별이 이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업무 배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교사들은 주로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1학년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6학년은 선생님과 기싸움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이런 학년에 저연차 교사들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측은 학교가 젠더와 나이 권력이 함께 작동하는 공간임이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부모와 어른들이 먼저 좀 선생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반려동물 사진이 있고 날 버리지 마. 휴가철에 반려동물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이 54,500여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월별로 나눠서 보면 1월이 7,400여 마리였던 반면 6월은 11,000여 마리로 1.5배 정도 많았습니다. 동물 단체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여름이 되면 시즌이 왔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5월에서 8월 사이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이 시기에 유독 유기동물이 많이 생기는 걸까 좀 궁금한데 그 이유도 나와 있나요? 네, 몇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부주의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고도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유기동물들이 사람 눈에 띌 확률도 높아진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휴가지에서 유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인구 10,000명당 71.1건으로 유기동물이 가장 많았고요. 전남이나 경남, 강원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의 71건, 전국 평균의 3배를 넘고요. 또 서울보다는 14배나 많은 수치였는데 타지에서 휴가를 온 여행객이 유기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단체 측은 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지역에 버리는 원정 유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족을 버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도 이제는 가족이거든요. 네. 반려동물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티 결제안이 팁 기능이 불쑥 나왔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택시를 많이 타지 않아서 좀 모르겠는데 팁 기능이라는 게 생겼나요? 맞습니다. 네. 이용을 보통 하고 나면 기사에 대한 만족도를 별점으로 평가하는 것까지는 아마 해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네. 이때 5점을 주게 되면 이어서 팁 결제창이 활성화되는데요. 1,0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마주한 소비자들은 기사님이 기대하실까 좀 부담스러워요. 장기적으로는 팁 안 주는 손님을 진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기사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소비자들 반응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팁 기능을 만들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저의 의심병이 도지는데 혹시 이 예. 팁에서도 수수료를 떼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겠죠? 어떤가요? 예, 그런 지금 의혹, 의심들이 네.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일부 카드 수수료만 제외하고 기사에게 모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별다른 수익을 따로 가져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될 것이 예상이 되는 이 팁 기능을 추가한 배경이 뭘까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돈이 되는 가맹택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팁 기능은 모든 택시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는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요. 팁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가입자를 늘리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택시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뭐 전적으로 승객들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이 팁 기능이 딱 눈앞에 뜬다면 당연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시장을 떠나는 차이나머니, 미중 갈등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 자본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에서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옮겨간 곳은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이었는데요. 지금 확대가 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1위는 인도네시아로 51억 4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매장량이 1위 인도네시아에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국영 석유 기업인 중국해양석유공사가 브라질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태국에 투자를 하는 등 남미 광산 구입이나 동남아 공장 설립 등에 중국은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떠나고 있고 그런데 또 서방 자본 역시도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보면 올해 1분기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격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썸 게임에 빠졌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조선일보 기사네요. 모레, 그러니까 이틀 후가 부산에서 이제 우리 정전협정 70주년 행사가 열릴 텐데 부산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에서 아주 좀 특별한 무대가 준비가 돼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이 제목을 보면 영국의 대표적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한 영국의 참전 용사가 전우들을 위한 아리랑을 부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주인공은 지금 사진에도 나온 것처럼 바로 93세의 콜린 테커릿인데요. 작년에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 공연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1950년부터 2년 동안 한반도를 누빈 참전 용사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기사를 좀 살짝 보니까 파주시 일대에서 벌어졌던 임진강 전투 현장에도 있었다 이렇게 좀 쓰여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 콜린 테커릿 씨가 기억하는 한국은 후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피비린내 그리고 배설물 냄새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우들을 많이 떠나 보냈기 때문에 전쟁 이후로는 한 번도 한국을 찾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전 70주년인 올해는 용기를 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제 한국에 입국한 모습 앞서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한국이 멋진 나라로 변했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변화를 실감하기 위해서 5박 6일 동안 아주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남긴 콜린 테커릿 씨. 27일 보여줄 무대도 참 기대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5박 6일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이틀 후에 특별 무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레인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YTN은 어제부터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70년 넘게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가족 문제는 물론 점점 잊혀져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사후퇴 직전인 1950년 12월 고향인 함경남도를 떠나 혈혈단신으로 월남한 윤경윤 할아버지. 어머니와 여동생만 남겨두고 떠난 세월이 70년을 넘길 줄 미처 몰랐습니다. 20일 내지 한 보름 정도로 생각한 것이가 73년이 되네. 참 기가 막힌 거죠. 사진 한 장 챙길 겨를도 없이 생이별해야만 했지만 아득한 세월 속에서도 가족들 얼굴만큼은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북녘 땅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모르는 여동생을 꼭 한번 만나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보고 죽었으면 그 어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날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나보다가 10살 아래 동생을 눈이 훤해요. 지금도. 전체 이산 가족 13만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4만여 명.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85%를 넘는 만큼 대면 상봉이 가능한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군포로 자녀인 손명화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괴뢰군 포로라는 꼬리표를 단 아버지는 북한에서 고된 작업에 동원됐고 자녀들까지 연좌제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너 아버지야 계대구이라며 남조선 계대구이라며 이런 말을 고등학교 2학년에서 들었죠. 그때. 목숨을 걸고 2005년 아버지의 고향 한국 땅을 밟았지만 맞닥뜨린 건 정부와 남쪽 사회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2월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살아서 왔던 죽어서 왔던 오지 못했던 국군 포로라고 인정할 경우 돈보다 명예는 져야 되지 않냐.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미송한 국군 포로 대부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잊혀져가는 영웅들을 귀환시킬 시간 역시 촉박합니다. 납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납북자만 10만여 명, 전후 납치 실종자는 5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야속한 세월만 속절없이 흘러가면서 가족들의 응어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협정 70주년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한국을 찾는 유엔 참전국 정보대표단 가운데 룩셈부르크 총리와 뉴질랜드 총독을 잇따라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전 용사를 만난 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과 차례로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비에 베텔 총리 등은 우리 정부가 22개 유엔 참전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한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 유엔 기념공원 방문, 참전국 보훈장관 간 양자회담, 국제보훈장관회의, 유엔 참전용사 감사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020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후 이제 3년간 우리나라 가계가 100조 원이 넘는 초과 저축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채 상황은 지금 나아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윳돈을 쌓아놓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이게 초과 저축이란 게 뭔지 조금 아셔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저축이란 것도 추세가 있죠. 추세란 것은 뭐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면은 저축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추세란 것이 있는데 이 추세에 비해서 100조가량 더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측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거보다 100조 정도 더 저축을 했다라고 해서 초과 저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특이한 점은 이제 초과 저축 규모가 뭐 101조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2년에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저축량이 줄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 같은 데이터를 보면은 2022년에는 소비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저축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분석하기에는 뭐 일단은 이제 소비가 위축된 것이 크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기간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위축된 소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서 사실은 초과 저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뭐 평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초과 저축이 어디로 가 있느냐? 결국 예금이나 펀드 같은 이제 흔히 말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큰 유동성이 크다는 거는 이제 쉽게 사고 팔거나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산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 경기 변동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경기가 하강했을 때 사실은 집안에 돈이 모자라거나 저축액이 없으면은
소비를 굉장히 위축시키면서 경기 또 수요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을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윳돈이 조금 있으면은 소비 위축을 조금 줄이면서 적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면서 경기의 극강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초과 저축한 돈을 뭐 부동산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걸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특히나 이게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논란도 많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100조 가량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돼서 다시 집값을 올리게 된다라 그러면 그냥 집값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가계부채도 늘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모든 뭐 집을 살 때 저축만 가지고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축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가계부채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자산 거품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고 이제 최근 한국은행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가계부채 관리, 그 기업부채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 싶었는데 지금 수해 피해 또 폭우가 겹치면서 밥상 물가 다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긴급 지원 대응에 나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 온난화에 의한 뭐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면서 미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밥상 물가라고 이야기하죠. 농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양파, 상추를 포함한 5개 품목,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감자, 대파 등을 포함한 5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할인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 지원해서 일주일에 10,000원가량은 흔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 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식료품 가게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종합마트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 30% 할인을 해서 이 10,000원, 일주일에 10,000원까지는 할인해줄 제도를 만들어서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추석이 또 있죠. 휴가철도 있고 추석이 있기 때문에 물가 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갑자기 또 농수산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농수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공급이 급작스럽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또 변동폭이 많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생활비 관리, 특히나 생활 물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한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기상 영향을 점점 받으면 하반기에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의 어떤 예측으로는 그거보다는 하반기에 좀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사실 6월 이후에 약간 오르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오르게 된다라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오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지금 역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런 생활 물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농산물 가격에서 우리나라도 안 좋고 해외도 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 그러면 물가 관리에 좀 어려운 측면, 특히나 이런 것들이 생활 물가죠. 굉장히 우리 그 소비자들에는 밀접한 물가들인데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 그러면 지표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 소비자들이 뭐 어떤 불편함은 좀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30% 정도가, 그러니까 수급자의 30% 정도는 실업급여가 재직 때 월급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일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죠? 이게 뭐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용보험, 이게 실업급여라는 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고용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내는데 사실 고용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1.3%에서 1.8%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결국은 기금이 고갈돼서거든요. 기금이 지금 2017년 정도에는 10조 정도 됐는데 매년 수준이 낮아지면서 5조 받아서 5조 쓰고 이런 약간 거의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나 코로나19 기간에 실업자들이 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해서 적자가 10조 가량 거의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해서 흔히 말하는 기금에서 지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용기금이 거의 빈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업급여가 나가는 게 많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실업급여가 나가는 게 많으면 고용보험료가 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고용보험 자체가 비율이 1.3%, 1.8%인데 이게 아주 높진 않으니까 인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느냐? 그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인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어떤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을 피면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아무리 올라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인데 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엔 세금이 붙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양한 각종 공제가 붙기 때문에 이런 세금하고 공제액들을 빼버리면은 결국은 실제 받는 금액만 비교하면은 실업급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업급여 같은 거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제가 더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급여를 일반적으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세금 같은 거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실업급여 한액을 받는 게 나은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좀 이상한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일할 인센티브를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좀 특이한데 상한액하고 하한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고용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덜 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덜 타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은 결국은 최저임금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고용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실제가 하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어떻게 보자면 거의 최저임금 근처의 분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돈을 훨씬 많이 받는데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생기면서 그리고 임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 사실은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약간 인센티브의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은행이 2분기 GDP를 발표합니다. 한은이 제시했던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전반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DB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1.5%, 1.3% 떨어뜨렸습니다. 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한은이 원래 예측한 거는 전년 대비 한 0.8% 성장을 이제 상반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0.5, 그러니까 2분기에는 한 0.5%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적으면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어렵고 우리는 IT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출이 어려우면서 수출 효과가 좀 작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1분기에는 간신히 이제 플러스를 유지했는데 소비가 늘어나면서 플러스를 유지했는데 이 효과 역시 2분기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제 성장의 전망치가 물론 이제 회복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기록적인 일이라고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한 11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같은 지수는 결국은 소비재 같은 것들이 많고 소비재 같은 것 많다라 그런 것은 결국 경기가 침체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실제로 예측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점차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결국은 FOMC가 열리는 이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향후 금리 동향에 따라서 아마 주가 역시 굉장히 좀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 했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의심하는 민주당 공세, 여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에 보낸 서한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도 진실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의심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 진술을 바꾼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당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발끈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방탄국회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압박쇼를 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점차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에 어떻게든 정당하지 않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한 걸 겨냥한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앞서 공언한 대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무기명인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도 기명으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그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한다면 언제일지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제1야당의 내홍 문제까지 겹쳐 있는 만큼 당분간 정치권의 신경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는 2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의 공식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 이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자료를 공개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은 힘들다고 언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양평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고속도로가 놓여질 수 없다고 한다면 최선의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3년 반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임기 끝나면 그때는 더 이상 김건희 시비 안 걸 거 아닙니까? 국토부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대안이 나오게 된 7년간 논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후 사업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관련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장관의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이 사업 재개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안 노선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사가 도로와 교통 전문가 7명에게 자문한 결과 환경성과 경제성 면에서 대안 노선이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자료 공개는 물론 사업 정상화까지 언급하며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국책 사업에 혼란을 주고 뒤늦게 자료를 공개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의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한 갤러리 대표 남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 30대 남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 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 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 전철 안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3명이 다쳤습니다. 일본도 전철 안에서의 묻지마 흉기 난동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현실적인 예방책이 마땅치 않아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 자세로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거듭 경고했지만 자리에 앉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사카역과 간사이 공항을 오가는 JR 간사이 공항선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0대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70대 노인 등 3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最初は何が起きたか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刺されたっていう言葉を聞いたんで、早く止まらないかなみたいな。リークタウン止まる1分くらい前にそういう状態でしたんで、止まったんで、もうみんな一斉に降りるように。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범행 전 전철 안에서 이유 없이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흉기 3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작년에도 도쿄 전철 안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17명이 다치는 등 일본에서도 묻지마 흉기 난동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은 전철 내 흉기 반입 금지 등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飛行機等と違って電車の場合はですね、乗るときに例えば金属探知機等もなかなか難しいですし、持っているものをすべてチェックするというのは現実問題、電車では難しい。 우선은 비상벨을 누르는 등 스스로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전철 내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일본. 자신도 언제 피해자가 될 줄 모른다는 일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 월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연락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4일 브리핑에서 북한과 어떤 실질적인 소통도 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킹 이등병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북한과 접촉해왔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군 사령부가 공동 경비구역에 설치된 소통 라인을 통해 북한군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지난주 이후 북한과 새로운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공격당한 후 일주일째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한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오데사에 대한 러시아의 드론 공습으로 4명이 다치고 곡물 창고와 항만 시설들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테러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항만에 대한 대대적 보복 공습을 일주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상징 파랑새 로고가 알파벳 X로 바뀌었습니다. 트위터가 기존 메시지 교환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금융 업무 기능까지 갖춘 슈퍼 앱으로 변신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입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트위터 본사 건물 밖에 거대한 X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트위터의 로고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트위터는 지난 2006년 설립된 뒤 줄곧 파랑새를 로고로 써왔습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앞서 모든 새와 작별을 고할 것이라며 로고 변경을 알렸습니다. I myself am going to hop onto Twitter. You know, it's going to take a time to be like, I'm hopping on X, especially as someone who's been using from 2010. 일론 머스크의 X 사랑은 유별납니다. 우주 항공업체 스페이스X나
인공지능 개발업체 xAI에도 X가 빠지지 않습니다. 트위터 인수 전부터 파랑새 로고를 바꿀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로고 변경에 그치지 않고 트위터를 슈퍼 앱으로 변신시킬 계획입니다. 기존의 메시지 교환 기능에 전자상거래와 금융 업무 기능까지 탑재시키겠다는 겁니다. 상품 결제와 화상통화, 쇼핑까지 가능해서 중국에서만 14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위챗이 본보기입니다. I actually think that this is less about reinventing Twitter and more about building a brand around Elon Musk's current empire.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이 빅테크 SNS 혁명의 도화선이 될 거란 전망과 함께 익숙한 브랜드 파괴가 가져올 실패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북 영천 망정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 몰래 침입해 금품 1,600만 원어치를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8살 A양과 17살 B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자정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가게 셔터 아래로 기어들어가 스마트폰 9대와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 1,6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장마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호남과 제주 산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고창과 정읍 등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의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영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서울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후 날씨는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유입되면서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며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2차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